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매도 숏스퀴즈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꿀단지님이 한번 다뤄달라고 하셨던 숏스퀴즈입니다. 우리가 숏스퀴즈에 대해 잘 알기 위해서는 과거에 어떤 유명한 숏스퀴즈가 있었는지 공부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최근에는 게임스톱의 숏스퀴즈로 유명했죠. 감마스퀴즈까지 발생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거 유명했던 폭스바겐 공매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스톱도 한번 보면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숏스퀴즈가 있었던 역사에 대해 머릿속에 큰 그림이 잡힐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숏스퀴즈가 일어날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숏스퀴즈를 불러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간단히 요약하면 결국 폭발적인 숏스퀴즈를 일으키려면 거물을 잡아야 합니다. 게임스톱은 개미들이 헤지펀드를 잡았죠. 유통주식의 많은 수량을 공매도 쳤던 헤지펀드가 개인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숏스퀴즈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아돌프 맥클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74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연도를 보니까 2009년 1월 5일로 적혀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09년과 경제금융 하면 떠오르는 건 바로 2008년에 있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일 겁니다. 이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금융위기는 금융위기고 공매도는 공매도인데 말이죠. 모든 사건은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비효과라는 것이죠. 정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카지노에서의 주먹 다툼이었나요? 그게 연결해서 결국 세월호 박근혜까지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저 멀리에서 시작된 나비의 날개짓이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폭스바겐의 공매도 숏스퀴즈도 연쇄작용으로 발생한 것이죠. 이 아돌프 맥클레라는 사람은 독일에서 제일 가는 갑부 중에 하나였습니다. One of the richest people in Germany라고 표현하고 있죠. 1970년대에 맥클레는 독일에서 첫 번째로 제네릭 드럭 매뉴팩처러를 설립합니다. 역시 큰 돈을 벌려면 제약바이오죠. 이건 현재도 통용됩니다. 제약바이오는 돈이 됩니다. 단 성공하면 말이죠. 이름은 레시오 파미어였다고 합니다. 제조 공장을 만들었던 것이죠. 제네릭 드럭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은 아니고 카피약을 제조하는 회사를 설립했던 겁니다. 맥클레는 1934년에 태어나서 1970년대에 제네릭 제조회사를 설립했으니까 약 30살쯤에 회사를 시작한 겁니다. 사실 맥클레는 로여로 교육받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인베스팅과 회사를 디벨로핑 하는데 관심이 더 많았고 더 많은 시간을 쏟았다고 합니다. 맥클레는 어떻게 보면 가업을 이어받아서 기업을 키운 인물입니다. 삼성의 이건희와 같은 인물이죠. 할아버지가 케미컬 홀세일 컴퍼니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걸 독일 제일 가는 파마스티컬 홀세일러로 키웁니다. 이건 이름이 또 다른 거예요. 피닉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맥클레는 사업 수완이 장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회사도 독일에서 가장 큰 회사를 만들고 자기도 회사를 설립해서 확장하는 등 기업 경영에는 타고난 소질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 손에 꼽히는 부자가 되어버립니다. 계속 성장하는데 시간은 좀 필요했겠죠. 그렇게 몸집을 키워나간 결과 2007년에는 재산이 무려 13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세계 36번째 부자를 찍어보기도 했습니다. 70억 인구 중에 36번째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사업 수완이었던 겁니다. 앞서 맥클레는 인베스팅과 디벨로핑 컴퍼니에 관심이 많았다고 했죠.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컴퍼니도 세웠습니다. 그 이름이 VEM이었는데요. 이게 2008년 금융위기에 들어서면서 리퀴리티 쇼리지에 빠져들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유동성 위기를 겪었을 겁니다. 독일의 맥클레도 마찬가지였죠. 한마디로 현금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수중에 현금이 없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 HLB 진양구 회장의 반대매매 위기도 마찬가지죠. 주식은 몇천억 원이 있지만 현금이 없으니까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또한 이런 관점에서 미국이 초강대국인 이유도 설명이 됩니다. 사람도 기업도 현금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듯 국가도 현금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미국은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현금이 부족하다, 즉 달러가 부족하다, 그러면 찍어버리면 됩니다. 원하는 만큼 달러를 찍어내서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 달러의 발권력이 미국의 어마어마한 권력입니다. 그리고 달러가 풀려나갔다가 너무 많이 풀린 것 같아서 쭉 빨아들이면 다른 연약한 제3국들은 체력이 못 버티고 풍선 터지듯이 전부 터져버립니다. 달러가 풀려나가면서 제3국의 자산가치에 거품이 생겼는데 순식간에 미국이 다시 달러를 흡입해버리면서 거품이 꺼지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정작 달러를 푼 미국은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 파급 효과로 다른 체력이 약한 나라들은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는 겁니다. 쇼얼업은 보강하다, 강화하다 라는 뜻인데요. 누구를 도와주려고 했느냐면 하이델베르크 시멘트에 자본을 넣어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인수합병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영국의 시멘트 메이커인 한슨을 말이죠. 벌써 맥클레는 엄청난 갑부가 되었기 때문에 온갖 회사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다이소에서 귀여운 1,000원짜리 볼펜을 사 모으듯이 맥클레는
기업을 사모으고 있었습니다. 맥클렌의 사업의 출발지였던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시멘트 회사까지 인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맥클렌의 자체적인 돈으로 조달하기 힘들었던지 론을 사용하기도 했죠. 보통 인수합병에는 자기 돈만 사용하진 않죠. 레버리지를 써서 인수합니다.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합니다. 콜라터럴은 담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것이죠. 진양구 회장이 HLB 주식을 담보로 HLB 파워의 지분을 취득한 것과 비슷하죠. 진양구 회장은 개인의 자격으로 했지만 머클렌은 기업의 자격으로 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은 뭘까요?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바로 주가 하락입니다. 왜?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으니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못 받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죠. 그게 바로 반대매매입니다. 주담대를 연장해주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불안하니까요. 가격이 떨어진다고만 반대매매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해 보이기만 해도 주담대를 연장해주지 않아서 반대매매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가격이 떨어지면 위험해 보이죠. 그래서 반대매매 가격까지 도달하지 않아도 가격이 조금 떨어진다 싶으면 대출 연장을 막아버림으로써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죠. 그 위기가 결국 찾아오게 됩니다.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일어나면서 75%까지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역시 우산을 빌려준 은행은 비 오니까 우산을 걷어가려고 합니다. 추가로 세큐리티를 담보로 제공하던가 아니면 대출 상환하라고 통보하죠. 리뎀션은 상환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매매 직전이니까 담보로 더 넣던가 빨리 상환하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제시 리버모어의 조언을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추가 담보를 요구할 때는 절대로 돈을 더 넣지 말고 반대매매 당하라는 조언이죠. 금융위기가 도래하고 주가가 하락하고 은행은 담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맥클렌은 기업의 자격으로 주담대를 했음에도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적인 개런티도 은행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선에서 끝낼 수 있는 걸 개인의 채무로까지 확장시킨 겁니다. 안 그러면 회사가 날아가니까 어차피 그게 그거인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잘못되면 내 돈으로 메꾸겠다고 말한 겁니다. 이제 2008년 당시 맥클레의 상황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맥클레의 심리는 어땠을까요? 주담대를 받았는데 금융위기로 주가가 하락하고 회사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이제는 개인의 재산까지 묶여버렸습니다.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캐시, 현금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선가 돈을 조달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건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벼랑 끝에 몰려있던 맥클렌은 심리적으로 조급함에 결국 도박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스페큘러티브 인베스트먼트를 하게 되죠. 물론 그냥 눈 감고 지른 게 아니죠. 분석을 통해 폭스바겐의 주가는 분명히 떨어질 것이라 판단하고 공매도를 치게 됩니다. 이런 사례는 헬릭스미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신약개발이라는 본업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내는데 실패하자 사모펀드에 돈을 넣었고 그게 나중에 유상증자할 때 투자 설명서에 드러나면서 들통났죠. 한 방을 노린 겁니다. 다른 점은 맥클렌은 직접 폭스바겐을 공매도 친 것이고 헬릭스미스는 간접 투자로 사모펀드에 돈을 넣은 것이죠. 둘 다 리스크를 안고 베팅을 한 겁니다. 리스크가 있는 만큼 큰 돈을 벌어다 주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이렇게 회사가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한 방에 복구되기를 바라며 베팅하는 투자는 머피의 법칙일까 항상 더 최악으로 내닫게 됩니다. 아마 회사가 잘 되고 있을 때는 그런 위험한 곳에 왜 돈을 넣느냐고 생각했을 곳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위기의 상황에서는 제발 한 번만 성공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간절함에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요행을 바라는 베팅을 하는 것이죠. 사람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결국 사람이 판단하는 거니까 마찬가지죠. 맥클레의 공매도 이후 공매도가 많다는 걸 안 폭스바겐은 대응하고 숏스키즈가 일어나고 맥클렌은 2009년 1월에 자살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2007년 맥클렌은 재산이 무려 13조 원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벌어지고 재산이 줄어도 9조 원대의 재산을 유지했습니다. 남들은 평생 가도 한번 만져보기 힘든 재산이죠. 그런데 기업이 어려워지고 폭스바겐 공매도가 실패하자 2009년에 자살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